자, 드디어 이제 생활과 윤리의 마지막 강의가 왔습니다. 지난 긴 강의 동안 이걸 듣느라고 힘들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아마도 조금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생활과 윤리는 암기할 게 별로 없대, 공부할 양이 적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겠지만, 듣고 나서 아마 좀 느끼는 바가 많을 거라 생각이 돼. 외울 사람도 그렇게 적지만은 않고 꽤 되고, 또 외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상가는 또는 어떤 생각들, 어떤 그런 가치, 윤리관 등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면 실전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싶어. 자, 마지막 강의 한번 얘기 들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 풀면서 공부를 해야 돼. 자, 마지막 강의의 이름은 평화와 윤리야. 평화와 윤리. 키워드는 평화가 될 거야. 평화. 자, 이 평화가 되게 중요한 가치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자, 지금 우리가 흔히 세계화다 또는 글로벌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가 간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어 공부도 당연히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이 세계화를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윤리적 태도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은 민족이란 개념이야. 민족. 자, 민족. 자, 민족이라고 하면은 다들 그냥 막연한 생각을 좀 할 거야. 민족?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라 그러던데? 한민족. 민족이 뭐지? 자, 한번 민족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자, 민족이라고 우리가 보통 한민족이다, 어떤 민족이다라고 부를 때 크게 보면은 우리가 객관적 요소와 그 다음에 주관적 요소로 얘기를 하게 돼. 자, 객관적 요소라는 거는 딱 눈에 띄는 어떤 특징들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혈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객관적인 요소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특징이지. 이 사람은 한국말을 쓰네. 이 사람은 황인종이네. 이 사람은 어느 혈통이네. 이런 것들. 자, 그럼 주관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민족의식, 또는 연대의식, 또는 민족 동질성, 아니면 민족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민족을 이루는 주관적인 요소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주관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거는 눈에 띄는 특징이 아니라 각자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이제 민족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갈수록 민족을 구분하는 요소 중에서 이게 중요해질까? 이게 중요해질까? 당연히 이게 더 중요해지겠지. 자, 왜 그러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꼭 정해진 국토 내에서 거기서만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우리 해외 나가게 되면 해외 동포를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이것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이, 내가 이 나라가 나의 조국이다, 이게 우리 민족이다. 즉, 내가 공통점을 느끼고, 내가 정체성을 느끼고, 내가 민족의식을 느끼는, 바로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이다. 즉, 상상의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형태가 드러나 있는 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디에 있는 거야? 각자의 머릿속에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뭐라 부를 수 있다? 우리가 민족이라 부를 수 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민족이라는 게 이렇게 객관적 요소 또는 주관적 요소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민족의 개념이구나 라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현대사회에 올수록 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주관적인 요소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자, 세계화가 진행되면은 이 민족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민족이라는 거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기게 되겠지. 자, 그러나 민족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뭘까?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가질 수밖에 없는 의식이란 말이야. 그치? 우리 어때? 태어나자마자 나 한국 사람이야, 우리 한민족이고 월드컵 올림픽 하면 난 우리나라 응원해, 이런 게 민족의 의식, 민족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뭐냐면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민족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우려. 즉, 나 어디 사람이지? 나 어디에서 왔지? 나 어디에 속해 있지? 즉, 이거는 일종의 소속감 상실로 이어지겠지. 자, 소속감이 상실된다고 하는 얘기는 내 자아 또는 나의 정체성이 좀 흔들리게 된다는 의미가 될 거야.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 왜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집단 어디에 속해 있을 때만, 그렇지, 자신의 존재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반대로 이렇게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너무 지나치게, 그치, 지나치게 우리 민족만 우선시하는 거야. 즉, 생존을 위해서 우리 민족끼리 뭉치자, 이게 너무 너무 심해지는 게 되겠지. 이제 우리 그런 거를 배타적 민족주의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배타적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이건 뭐니? 자민족만, 즉 우리 민족만 지나치게 우선시 생각하는 거.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사람들의 접촉이 많아지게 되고 위아더 월드가 되어 가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민족의 개념, 즉 민족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가 문제가 될 텐데,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거지. 한쪽에서는 민족이란 개념을 부정하고 민족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역으로 지나치게 자신의 민족의 이익만 우선하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흐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유연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대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 크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민족주의와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첫 번째 배타적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자, 이건 뭐라 그랬지? 자민족의 이익만 무조건 우선하는 거야. 자민족의 이익만 우선. 자, 우리 민족의 이익이 먼저지. 다른 민족 알게 뭐야. 먼저 내가 한번 살고 봐야 되는데, 이런 태도가 되겠지. 그러면은 다른 민족, 다른 문화에 당연히 관대한 태도를 갖지 않겠지. 무시하고 제압하려고 그러고 대결하려고 그러고 갈등하려고 그러고. 이건 당연히 좋지 않은 태도라고 봐야겠네.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은 극단적. 자, 극단적 세계주의야. 즉, 이건 일종의 뭐가 되는 거냐면은 민족의 개념 자체를 어떻게 한다? 아예 부정해버리는 게 되겠지. 그치? 뭐야? 에이, 민족이란 게 어딨어? 이제 위아더 월드인데. 다 같이 살아야지 왜 그런 걸 구분하고 그래? 차별하고 그래? 얼핏 들어선 좋은 말 같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정체성을 상실해버릴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정체성 상실이라는 거는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둘 다. 그럼 우리 어때? 항상 나오는 말 있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야. 열린 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 자, 이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 민족의 어떤 주체성을 지키면서 다른 민족의 어떤 고유성을 인정해 주는 게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민족이 가지고 또는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인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전 인류, 전 민족이 공통으로 추구해야 되는 바람직한 가치관, 즉 보편성도 인정을 하는 태도가 바로 열린 민족주의야. 즉 우리 걸 버리지도 않으면서 그 다음에 다른 민족의 것을 배척하지도 않는 자세, 그게 바로 열린 민족주의가 가지는 자세가 되겠지. 가장 긍정적인 자세가 바로 열린 민족주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열린 민족주의는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정체성을 버리라고 하지 않아. 정체성도 지키면서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관대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얼핏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문화 상대주의 어때? 약간 유사한 설명이 될 수 있겠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족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얘기야. 이래야지만 어때? 다문화 사회 또는 위아더 월드 글로벌한 사회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크게 어떻게 된다? 우리 민족만 배타적 민족주의 또는 자민족 중심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야, 무슨 민족이야, 민족은. 이제 위아 더 월드인데. 다 필요 없어. 극단적인 세계주의가 되는 것들. 이거 좋지 않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보다 가장 긍정적인 게, 그렇지, 뭐, 열린 민족주의 기억해야 돼.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 자, 뭐냐면, 자, 세계 시민주의라는 게, 세계 시민주의라는 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건 뭐 아까 나왔던 것들이랑 따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야. 다만 이 개념을 좀 이해하자는 거야. 이게 처음 나왔던 거는 헬레니즘 시대에 스토아파들에 의해서 자, 주장된 게 세계 시민주의야. 이건 뭐냐면 우리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있고, 그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대제국을 건설을 하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죠. 즉 충돌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 헬레니즘 시대란 말이야. 좋게 말하면 동서양 문화의 융합이 될 것이고 심하게는 갈등이 될 수도 있겠지. 자, 이 시절에 스토아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 이성을 통해서 모든 세계 시민들이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낼 수 있다. 자,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바로 뭐야, 이 사람들은? 이성 쪽 사람들이야. 즉, 헬레니즘 시대에 서로 갈등할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한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보편적 법칙을 만들어내서 세계 시민들이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세계 시민주의가 얘기하는 거야. 뭘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그럼 우리 뭘 기억하면 된다? 스토아파, 이성, 세계 시민주의. 가능한 이유가 뭐다? 우리는 인간만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기억하면 우리가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지금 민족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민족에 대한 세 가지 태도와 함께, 글로벌한 사회, 세계화 사회에서 대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한번 각자도 한번 생각을 해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되겠지. 자, 마지막 세계 시민주의까지 기억해 줬으면 제일 좋겠다. 자, 다음 나올 내용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 중 뭐냐면 바로 통일이야, 통일.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 왜냐면 이제 어느 나라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단이 이제 되게 좀 오랜 기간 지금 지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뭐 맨날 뉴스 신문에서 되게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는 이 남북 분단 문제와 그리고 이어지는 통일 문제는 뭐 당연히 이어지는 문제인 것 같아. 어릴 때 보면 요새 친구들은 어릴 때 그 노래를 안 배우더라고. 나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음악 시간에 보면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꼭 배웠었거든. 근데 요새는 안 배우는 것 같아. 근데 그때 내가 처음 이제 들은 말이 바로 뭐였냐면은 이런 말이었어. 통일의 당위성. 당위성. 우리 당위성이란 말 많이 나오는데 이거 좀 쉽게 이해하자. 뭐냐면은 당위성이란 말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야.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럼 통일에다가 당위성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뭐야? 통일은 그냥 마땅히 돼야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선생님은 어릴 때 배웠었단 말이야, 나는. 자, 어쨌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자, 그러면 통일은 어떤 방법으로 돼야 될까? 그리고 통일이 돼야지만 우리는 평화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그치? 왜 그런 데잖아. 외국에 나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으면은 외국인들이 물어본대잖아. 아니, 당신들은 전쟁 때문에 안 불안하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라고 하지. 자,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 그렇지.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치? 또 뭐야? 주변 국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겠지. 절대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통일은 우리만의 힘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 그치?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도 동의해 줬을 때 통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게 되겠지. 그래서 통일을 단순히 우리 민족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통일을 좀 바라봐줘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 한번 잠깐 얘기를 했고,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통일 얘기를 할 텐데, 통일을 위한 비용, 바로 그걸 얘기를 할 거야. 자, 통일을 위한 비용. 자, 이걸 크게 우리가 보면은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분단 비용.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게 뭐냐면 평화 비용. 그리고 세 번째가 통일 비용이 될 거야. 자, 하나하나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는 정확히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자, 분단 비용이란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분단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야. 우리 군인들 월급 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군사비 지출하는 거, 그치? 무기를 산다라든지 군인들 월급 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투자하고 국방부에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분단 비용에 들어가는 거야. 비행기를 사고 배를 사고 미사일을 사고 뭐를 사고. 자, 즉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대결 구도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분단 비용이야. 왜? 우리가 북한과 지금 적으로서 대치하고 있는데 조금만 힘의 불균형이 사라지게 되면은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계속 국방비를 투자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게 분단 비용이야. 그런데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을 꼭 기억을 해야 돼. 분단 비용에서는 어떤 말? 자, 소모적 비용이다. 소모적 비용이다. 즉, 분단 비용은 써서 그냥 없어지는 비용인 거야. 남지 않아. 써버리면 끝이야. 그게 분단 비용이야. 왜? 자, 만약에 통일이 된다. 우리 아까 통일의 당위성 얘기했지만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사일 사고 뭐 해구했던 이런 대결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썼던 비용들은 다 쓸모가 없는 비용이 돼버리겠지. 즉, 소모적 비용이야. 아까운 비용이란 얘기야. 그치? 이게 뭐다? 분단 비용이야. 자, 두 번째, 평화 비용은 뭐냐면은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야. 너무 좀 추상적인가? 자, 이런 게 되겠지? 예를 들면 뭘까? 경제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통합을 위해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 그치? 또는 뭐, 북한에 대한 뭐, 원조라든지 전부 다 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자,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야? 평화체제가 만들어져야 돼. 그치? 서로 으르렁거리도 갑자기 화해하고 통일이 될 수 있나? 힘들 거거든. 우리 국가도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지.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이런 것들. 경제협력 비용, 뭐 원조 비용, 서로 대화하는 비용, 협력하는 비용들은 전부 다 어디로 본다? 평화 비용으로 봐. 자, 얘는 소모적 비용이 아니까 얘는 소모적 비용이 아니지. 자, 얘는 오히려 뭘까? 통일을 준비하는 어떤 준비 비용이 되겠지. 그치? 자, 통일의 준비 비용이 될 거야. 준비 비용. 그러니까 이건 써서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는 거지. 자, 통일 비용은 요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 얘는 통일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이야. 통일 이후. 통일이 된 다음에. 우리 통일되면 그냥 와 신난다 이렇게 될까? 아니지. 어떤 게 필요하겠어? 자, 봐봐. 북한이랑 남한의 경제력 격차가 심하니까 거기에 도로도 깔아야 되죠. 집도 지어야 되죠. 공장도 지어야 되죠. 또 사회적으로 서로 문화가 다르고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통합 비용 들어가야겠죠.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 뭐 체제 통합 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통일 비용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평화 비용 같은 경우에는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어떤 준비의 비용이라는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분단 비용, 평화 비용, 통일 비용 세 가지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어떤 특징에서? 소모적 비용이라는 특징에서. 그래서 그 개념 정확히 이해해 줘야 되는 거야. 자, 사실 요새 보면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통일이 굳이 돼야 돼요? 북한 못 사는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런데 우리 아까도 민족 개념 배웠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민족끼리 서로 으르렁거리면 좀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다는 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자, 민족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얘기, 바로 분단 얘기를 했지. 자,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우리가 흔히 세터민이라고 하잖아. 세터민.
들어봤니? 혹시 세터민이라고? 이제 탈북한 북한 사람들이 이제 남한에 정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세터민이라고 불러, 보통. 이제 국가에서는 하나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하나원에서 일정 정도 이제 교육을 받고, 남한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나원에서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뭐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이 세터민들,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면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니? 가장 많은 게 동정심. 그치? 불쌍해. 이런 생각. 또 적개심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왜 저런 세태민들한테 돈을 줘? 이런 사람들도 있어. 등등등. 보면 어때? 썩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 그치? 왜냐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민족이란 말이야. 그치? 다 같이 원래 행복하게 살면 제일 좋은 거야. 서로 도와줬으면 좋은 거고. 그치? 그런 상황에서 세터민들, 즉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남한 체제에 적응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생각만큼. 일단 뭐가? 우리 같은 말을 쓰지만은 이미 오랜 시간 분단이 이어지다 보니까 서로 많이 달라. 쓰는 단어도 다르고 많이 다르단 말이야. 말도 다른 부분이 있어. 그리고 어때? 문화적으로는 차이도 크지? 그럴 거 아니야. 경제력 차이는 곧 문화력의 차이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차이도 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 왜곡된 시선들. 결코 좋게 보지 않는단 말이야. 등등등. 이 사람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 뭐가? 적응이 어렵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텐데 당연히 뭐가 되겠어? 자, 의식적으로는. 자, 의식적. 즉, 생각을 말하는 거야. 의식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한 동포라는 생각, 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제도적으로도 어때야 될까? 국가는. 남한 체제에 제대로 적응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준비를 해야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속해서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야. 그치?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탈북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어. 이거는 뭐 문제에 나온다라고 해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을 것이고. 자, 우리 또 보면은 우리 민족에 또 어디도 있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뭐, 해외 동포라고 얘기를 하지.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 부르느냐? 재외국민. 또는 뭐, 재외동포라고 하자. 그게 더 괜찮겠다, 어감이. 자, 재외동포. 뭐 미국 교포. 뭐, 일본 교포, 재미교포, 제일교포. 이런 식의 해외에서 나가 살고 우리 동포들에 대한 태도는 어때야 될까? 똑같아. 어때야 되는 거야?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 그치? 왜냐면 외국에 나가서 살면 그런 거 있잖아. 외국에 나가면 다 뭐가 된다? 애국자가 된다. 실제로 그런 거 같아. 뭐 어디든지 해외여행을 갔다가 한국 사람 보거나 태극기면 어때? 괜히 막 이런 게 막 이거 막 울컥울컥해. 그런 것처럼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항상 조국을 그리워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뭘까?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되게 흔들린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한민족의 태도로 따뜻하게 감싸줘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점 하나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우리. 자, 지금 민족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우리 민족의 얘기를 해본 거야. 그치? 북한 문제라든지 또 뭐 통일 문제라든지, 그치? 그 다음에 재외동포 문제까지 얘기를 했어. 자,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세계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세계화. 자, 우리 세계화란 말 되게 쉽게 한단 말이야. 되게 아무렇지 않게 쓰고 되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자, 세계화. 자, 지역화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선생님이 내가 대학 다닐 때 정치외교학과 어떤 모 수업을 들을 때 요거랑 관련된 게 발표 주제였던 적이 있었어. 그래서 막 자료도 찾아보고 막 뒤져보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벌써 좀 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사실 그게 똑같은 주제가 논란거리라는 게 이게 얼마나 풀기 쉽지 않은 문제인지를 좀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옛날 생각이 조금씩 나네. 자, 세계화의 의미는 다 알고 있을 거야. 그치? 뭐가 되는 거야, 결국은? 자,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이 어떻게 되는 거지? 커지는 걸 말하는 거야. 그치? 국경이 허물어지고
교통과 통신 발달로 인해서 어때? 이동과 통신이 되게 자유로워졌잖아. 그치? 우리가 더 이상 해외에 나가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도 사실은 아니고, 그렇게 먼 거리도 사실은 시간상으로는 아니고, 이런 시절이란 말이야. 이런 시대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우리나라 안에서만 사는 건 쉽지가 않아. 전 세계 모든 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야. 이게 세계화인데, 그럼 지역화라는 건 뭐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분명히 세계화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어때야 돼? 다 같이 힘을 합치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져? 잘 안 돼. 왜?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역 블록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있니? 유럽연합. 그치? 유럽연합. 어떻게 되니? 유럽끼리 어떻게 된 거야? 서로 국경을 허문 거지. 그치? 유럽연합이 있고. 또,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이런 것도 있어. 아세안이라고. 아세안이 있고. 또, 미국 쪽에 가면은 나프타라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니?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같은 경제권을 묶여 들어가 있고. 등등등등등등. 우리도 가입해 있는 거 있지? 에이펙이라든지. 에이펙은 이제 뭐 환태평양 기구라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즉, 이게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왜? 아니, 세계화라고 하면 왜 지네끼리 뭉쳐, 지역끼리? 자, 근데 이게 당연한 현상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야. 세계화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모든 국가들을 하나의 여기다가 틀에다 넣어버려서 하려고 했더니 이게 쉽지가 않아. 이해관계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서 소외되는 국가가 생길 수도 있고 힘이 약한 국가들은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등등등의 갈등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때? 지역 블록 현상이 생기는 거야.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렇게 해. 그러면 세계화와 지역화는 반대되는 개념이고 갈등하는 개념이고 대결하는 개념인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아. 우리 좋아하는 말 있지? 어떻게 된다?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화라고 하는 것을 꼭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된다? 지역이 자신들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치? 또 뭐니?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다라고 해서 각 지방자치 뭐니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얘네들을 다 무시해? 하나로 합쳐버려? 그거 안 되잖아. 그치?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자는 거야. 즉 세계화가 진행된다라 그래서 각국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위아더 월드로 통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고유의 특색을 가지고 차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그러면서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이런 태도로 가야 되는 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즉 세계화와 지역화는 서로 조화를 이뤄야 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현대사에서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계화와 지역화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글로컬리즘이라 불러. 글로컬리즘. 즉 뭘까? 글로벌과 지역화, 로컬리즘이 합쳐진 거야. 그래서 글로컬리즘이라고 불러. 이거는 당연한 현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계화와 지역화가 분명히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점.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두 개가 갈등한 것이 아니다. 충분히 협력, 교류, 조화 가능할 수 있다. 자, 그게 바로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한 논란이야. 자, 세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국제사회의 갈등은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지. 오히려 세계화가 진행됐더니 과거에는 관심을 가지지도 않던 지역이나 않던 갈등들을 우리가 접하게 돼 있지. 왜?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우리한테도 영향을 바로 끼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세계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럴 때 그러면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필요한 정의, 우리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국제정의라고 불러. 국제정의. 즉
과거에는 우리 국가, 우리 영토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정의로움을 추구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세계화가 진전되고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좀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형사적 정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분배적 정의야. 자, 이건 말 그대로 뭐냐면 형사, 뭘까? 범죄를 저지른 거. 그치?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국가가 범죄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뭘까? 어떤 국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국가가 힘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국제사회가 나서가지고 말 그대로 형사처벌 해야 된다는 거야. 형사처벌. 뭐 한 예를 들어보면은 과거에 칠레라는 나라에 피노체트라는 사람이 아주 오랜 시간 군부 독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정권이 끝나자 정권이 뒤집혀지자 이제 국제적인 망명길에 올랐어.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국제형사재판소라고 있어. 국제형사재판소.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을 쉽게 말하면 공개수배를 한 거야. 그래서 피노체트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처벌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지. 물론 이 역할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아. 왜냐면 진짜로 아주 엄격한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 뿐더러 국제사회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은 많지만 어쨌든 이젠 국제사회에서 국제정의적인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나서서 어떤 형사적 정의를 달성해야 된다.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라든지 테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추모하게 접하게 되는 일들을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이젠 국제사회가 나서서 형사적 정의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 분배적 정의라는 우리 어디서 배웠었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바로 그 부분이야. 분배적 정의. 이건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우리 전 세계는 어떠니? 부국과 빈국이 있잖아. 그치? 더 쉽게 얘기하면 뭐가 있을 수 있지? 기아 문제나 빈곤 문제를 허덕이는 국가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자, 우리가 이 분배적 정의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자, 국가 간 경제력 차이가, 그치? 경제력 차이가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야? 국가 간 분쟁이나 또는 뭐 전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뭘 실현해야 된다? 분배적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즉, 국가 간 격차를 좀 줄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정당한 대가를 국가별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지불해줘야 된다. 선진국이다, 힘이 세다라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면 안 되고 가난한 나라고 힘이 없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고 그치? 서로 간에 어떻게 돼? 교류 협력을 통해서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이 분배적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제정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지. 자, 뭐 그렇게까지 까다로운 내용은 사실은 아닐 것이야. 그치? 뭐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아. 뭐 업적이라든지 뭐 평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각자의 가치에 따라서 분배한다는 게 분배 정의라고 얘기했었지. 자, 이 개념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이제 이 분배적 정의를 얘기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해외 원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 해외 원조. 해외 원조. 자, 말 그대로 해외 원조라는 건 뭐냐면은 가난한 나라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인데 우리 여기서는 자, 끝으로 정말 마지막이 될 거야. 사상가들에 대해서 아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자, 먼저 해외 원조를 의무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선택, 다른 말로는 자선,
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야. 자, 먼저 의무로 보는 사람들은 크게 보면 3명이야. 자, 누가 나와야 될까? 의무하면 칸트, 그 다음에 싱어, 그 다음에 롤스. 자, 칸트부터 얘기를 하면 뭐냐면은, 자, 칸트는 뭐야?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인간이 가진 의무잖아. 그치? 즉, 선행은 인간의 뭐야? 의무지, 의무.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야. 간단해. 간단해. 자, 그런데 싱어는 말이야. 헷갈리면 안 되는데. 싱어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공리주의자야. 공리주의자인데 의무요? 자, 어떤 의미에서의 의무냐면은 싱어는 그거야. 사회 전체의 이익, 즉 세계 전체의 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 능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을 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고통에 눈 감으면 안 된다야. 그치? 그러니까 뭐다? 의무라는 거야, 의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의무야. 무조건. 누가? 개인부터. 즉, 우리가 아프리카나 또는 어디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원조를 하고 도움을 주는 거는 의무라는 거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왜? 봐봐. 싱어는 옆에서 배웠지만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주장을 하고, 그치?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자, 싱어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왜? 고통에 눈 감는 것은 말이 안 돼. 공리주의자로서는. 알겠지? 그래서 개인 차원부터, 이거 중요합니다. 개인 차원부터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외 원조나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자,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바로 뒤에 나오는 롤스랑 좀 비교를 해야 되거든. 자, 롤스는 이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 질서 정연한 사회. 자, 롤스한테도 해외 원조는 의무인데 국가적 차원에서의 의무야. 우리 롤스 기억나지? 그치? 뭐 절차로서의 정의 얘기하고 빈부의 격차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롤스의 주장이었단 말이야. 자, 해외 원조는 어떤 식으로 보느냐? 롤스가 봤을 때 어떤 나라가 빈곤한 거는 그 나라의 질서가 무너진 거야. 그래서 그 나라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은 민주주의가 무너진 거야. 민주주의가 무너져서 만약에 그 A라는 나라의 질서가 무너졌어. 그래서 그 나라가 빈곤과 기아 등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럼 이 나라 때문에 국제사회의 어떤 질서도 무너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질서 정연한 사회, 질서 정연한 국가, 질서 정연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해외 원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알겠지? 즉,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되어 있고 질서가 만들어져 있고 어떤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야 라고 하면 다른 나라가 그걸 갖추지 있지 못하라고 하면은 그거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해줘야 되는 거야. 단 누가?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이 아니야. 국가적 차원에서 다른 국가의 질서를 정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면 된다. 그게 누구의 주장? 롤스의 주장. 자, 그래서 해외 원조랑 관련해서는 칸트는 많이 안 나와. 싱어랑 롤스를 비교하는 문제가 일단 좀 나와. 두 개는 둘 다 보니 해외 원조를 의무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완전 생각이 다르지. 싱어는 공리주의자니까는 경험이나 감정을 강조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 차원에서부터 의무로서 해외 원조를 하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롤스는 개별 국가들의 질서를 정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원조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전 세계가 어때?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될 거니까 이 얘기를 주장하는 거라고. 알겠지? 헷갈리면 절대 안 돼. 둘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자,
마지막 노직을 보자. 노직. 자, 노직은 뭐였니? 롤스랑 마찬가지로 절차의 정의는 강조했으나 이 사람은 소유권을 강조하고, 그치? 사유재산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최소 국가론을 통해서 국가의 개입을 피했단 말이야. 그치? 노직은 이거야. 왜 선택이라 그랬냐면 해외를 도울지 안 도울지는 네 선택이라는 거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는 거지. 즉 자선활동인 거야. 우리가 12월 달이 되면은 구세군이 딸랑딸랑딸랑 울린단 말이야. 거기에 돈을 넣는 거 우리 선택이지. 의무 아니잖아. 그치?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는 거야, 노직은. 자선을 하고 안 하고는 누가? 개인의 선택이다. 왜? 소유권을 넘기는 것,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즉 의무가 아니야. 둘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해외 원조랑 관련된 거는 좀 꼬박꼬박 나오는 것 같아, 시험 문제. 그래서 내가 강조를 했던 거고. 좀 사상가별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실제 문제 풀어보면은 그렇게까지 쉽진 않아, 여기 파트는.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롤스, 노직, 싱어 헷갈리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 앞에서. 원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 파트를 봐야지만 정확히 이해가 될 거야. 자, 이제 궁극적으로 평화로 옵니다. 평화. 자, 그럼 이제 평화란 건 무엇이냐? 평화. 딱 두 가지만 겨우 구분을 해보자. 첫 번째, 소극적 평화. 그 다음, 적극적 평화. 자, 이거는 간단해. 뭐냐면은, 소극적 평화라는 거는 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거. 즉,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인권 탄압이 일어나지 않는 것, 어떤 폭행, 등등등 범죄,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소극적인 거야. 지금 나와 있는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들에서는 이게 필요하겠지, 먼저.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게 더 강조되고 있어. 왜냐면, 자, 적극적 평화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어떻게 해?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야. 자, 봐봐.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거는 이미 벌어진 폭력에 대해서, 이미 벌어진 전쟁, 이미 벌어진 테러에 대해서 그거를 제거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나 적극적 평화라는 건 뭐다?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아예 전쟁이 안 일어나게 만드는 거. 아예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없애버리는 거. 즉 뭘까? 성차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종차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 간 갈등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갈등들이 전부 다 폭력 테러로 이어진단 말이야. 전쟁 테러로 이어진단 말이야. 아예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 사회 구조적, 제도적 위험성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평화로울 거 아니야.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거보다 오히려 누가 더 적극적 평화가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점 알고 있어야겠지. 의미는 쉽게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난 이후. 그렇지. 사건 후야, 사건 후. 얘는 사건 이전이 되겠지. 그렇지. 그렇게 기억을 좀 하자고. 자, 전쟁 한번 얘기해요. 전쟁은 어떠니? 일어날 수밖에 없나? 아니면 전쟁은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나? 사실 이 부분은 사람들마다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전쟁은. 왜냐면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충분히 우리의 노력으로 전쟁 없앨 수도 있다, 등등등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얘기를 해보자고. 평화주의자들은 내가 지금 말한 대로야. 어떻게? 전쟁은
없앨 수 있다. 전쟁은 하지 않으면 된다.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에서의 전쟁도 인정할 수 없어. 즉 어떠한 이유, 목적에서도 전쟁은 어떻다? 인정하지 않아. 핑계 없어. 안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현실주의적 입장. 자,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원래 현실주의랑 이상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전쟁은 자, 국제사회는 말이야 현실주의자들이 보기에는 힘 대 힘으로 맞붙는 곳이야. 즉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하는 게 바로 국제사회다라고 보는 게 현실주의거든.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이 보기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야. 발생할 수도 있는 거야. 왜? 힘과 힘이 어떻게 되니? 충돌을 하게 되면 그게 나타나는 전쟁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피할 수 없어. 왜?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는 뭐만 추구하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과 다른 사람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겠지.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전쟁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뭐 때문에? 국가는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현실주의자들의 얘기야.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정의 전쟁론인데 이게 참 애매할 수 있어. 정의 전쟁론. 즉 때로는 전쟁이 정의로울 수도 있다는 거야. 때로는 정의로울 수도 있다는 거야. 즉, 자, 전쟁은 옳지 못해. 옳지 못하지만 무엇을 위한 전쟁? 정의를 위한 전쟁은 인정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뭘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 전쟁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또는 어떤 A라는 나라 안에서 말도 못하는 반인륜적 범죄 일어나고 있어, 막. 사람 학살하고 그러고 있어. 그때는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전쟁의 불가피성을 조금 인정한다고 봐야겠지. 왜? 얘랑은 다른 거야. 얘는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이익이 충돌할 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전쟁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회의 올바름, 국제사회의 올바름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정의 전쟁론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지. 타국의 침입 또 이런 것들이라든지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점. 자, 세 가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평화주의자들은 모든 종류의 전쟁을 거부하는 것이고 현실주의자들은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전쟁은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자 정의 전쟁자들은 뭐야? 정의를 세우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만은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하나만 더 봅시다. 칸트라는 사람이 영구 평화론을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떻게 얘기하느냐? 칸트의 영구 평화론을 보면은 항상 이런 말이 나와. 공화정 또는 공화체제라고 하는데 짧게 얘기하면 공화정, 공화체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주권이 국민 대다수한테 있는 게 공화정이야. 즉 반대말은 뭐가 되는 거야? 왕정이 되겠지 쉽게 말하면. 그치? 아니면 뭐 소수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뭐다? 공화정이야. 자 칸트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공화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끼리 뭘 만들어서 국제연맹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 틀 안에서 모든 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평화는 달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칸트는 이성주의자, 의무론자지. 칸트는 이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체제, 바로 공화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국제적인 합의체, 국제연맹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는 어떤 평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지. 왜? 인간은 합리적이니까. 인간은 이성적이니까. 인류의 파멸을 갖고 올 전쟁에 합의할 리가 없다고 보는 거지. 그치? 그렇지? 왜? 이 국제연맹에서 국제법을 만들어가지고 국제적인 룰을 어기는 국가들한테는 뭐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보편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국가가 설마 이런 거를 함부로 어기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일종의 이상주의 관점이야. 이상주의 관점. 이 이상주의의 반대말이 뭐냐면 현실주의야. 자,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가 바로 이 현실주의, 이상주의인데, 아까 현실주의는 얘기를 했잖아. 그치? 반대로 이상주의는 뭘까? 이상주의는 뭐냐면은 지금 칸트가 말한 그대로야.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어떻게 돼?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 반대로 현실주의자들은 그럼 맨날 전쟁해라, 그 얘기는 아니야. 현실주의자가 주장하는 평화의 방법은 세력균형이야. 세력균형. 즉 우리 반에 싸움 1등인 애랑 2등인 애가 있는데 둘이 안 싸워. 서로 둘이 사실은 안 싸워. 둘이 힘이 비슷해서 안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평화 아니야? 이게 현실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 달성 방법이야. 하지만 이상주의자들은 아니야. 이상주의자들은 이런 방식이 아니야. 어떤 방식? 국제기구라든지 아니면 국제법 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서로 집단 안보 체제,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평화 달성의 길이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못하고 있지. 그래서 이상주의라고 부르는 거야. 현실은 그래서 현실주의인 거고. 알겠지?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힘의 대결, 약육강식의 논리를 바라본다는 점 기억하고, 이상주의자들은 뭐다? 자, 국제평화가 국제법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누구처럼? 칸트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상주의자들이고. 자, 마지막에 이제 좀 해외 원조 부분에서 칸트, 롤스, 싱어, 노직 얘기 나오고, 그치? 또 마지막에 뭐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그 다음에 뭐 나왔었지? 평화주의, 또 현실주의, 그 다음에 정의적 뭐 전쟁. 그치? 정의 전쟁론까지 얘기를 했었고. 자, 마지막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관점. 일부러 길게 얘기 안 했어. 현실주의는 국제사회를 힘의 대결로 본다. 그러나 세력 균형을 통해서 평화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주의는 그게 아니다. 뭐지? 그렇지. 국제법, 국제기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국가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게 되면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게 되겠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태양과 윤리 모든 과정을 다 마치게 되는 거야. 사상과도 많이 나왔어. 진짜로 얘기도 되게 많이 했고. 그러나 이 내용들을 숙지한다 그래서 문제를 그대로 잘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생류는 내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문제 내에서 함정을 많이 파고 문제를 까다롭게 내는 경향이 많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헷갈리는 부분들은 따로 정리를 해야 되고,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것들은 홈페이지나 카페에 문의글 남겨주면은 내가 아주 친절하게 답을 해줄 수 있도록 할 거야. 뭐 특정 문제를 아예 올려도 되는 거고, 헷갈리는 부분들을 질문해도 상관은 없겠지. 자, 부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